안녕하세요. 9월 4일 돈워리 BAP 채널 운영하는 2호 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에 있었던 경험으로다가 뭐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로봇 앤 AI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날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7월 달쯤 해가지고 온열 질환 예방 사업이 있었어요.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마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는데 코끼리 에어컨 있잖아요. 그 이제 올해 엄청 그거 많이 이제 보급이 됐거든요. 원래 있었던 거죠. 이제 공장 같은 데 가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코끼리 기다랗게 이제 뭐 하나 나온 것도 있고 세 개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이제 해주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업체분들도 막 갑자기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출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 나왔어요. 공문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나왔고 제가 공문 받은 게 1시고 그거를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쫙 배포해드렸죠. 그러고서 이제 업체들도 뭐 좋아요 해도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서류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면 한 36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12시에 나온 거를 2시에 배포했는데 월요일날 마감됐어요. 영업일수로 보면 하루가 안 된 거죠. 월요일날이니까. 근데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마감됐냐? 주말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전산이 열려 있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원 사업 자체가. 근데 올해 코끼리 에어컨하고 온열 질환 예방 사업으로 쓴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전국에 500억 원어치 이런 코끼리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것들을 지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뭐 그 사업을 매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워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준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뭐 한 4개 업체 정도 저희가 선정된 것 같아요. 15개 업체 정도 했는데 5개 업체는 접수도 못했고 10개 정도 접수했는데 한 4개 업체 정도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보면 어떤 업체들이 선정이 됐냐, 빨리한 업체들이 선정이 됐냐, 그건 아니고요. 빨리한 업체들이 아니라 재무구조 좋은 업체들이 다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진을 더워 보이게 잘 찍은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런 업체들이 이제 코끼리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아니면 얼음 제빙기 이런 것들을 받았죠. 지금 내년에 예측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2가지더라고요. 크게 2가지. AI. 그 다음에 2번째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 이렇게 2가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9월 이제 들어왔는데, 지지난달서부터 이제 수요 사업 뭐 아니면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검토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6년은 정부 사업 중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거는 크게 2가지다. AI 플러스 자금 지원 사업, 이렇게 이제 2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사업 중에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뭐냐면 바로 이제 자동화 플러스 AI 뭐 요 정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AI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따라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IoT 들어가고 AI 지능 들어가고 뭐 자동화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묶여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그런 AI에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공장 전체를 해주는 건 아니고 파트별로 해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봐서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IoT 사업이 여러분들 예전에 한 10년 전에서 5년 전쯤에 IoT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처음에 이제 자동화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동화가 돼야 IoT가 되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오는 아파트는요, 사람이 딱 현관문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딱 열고 들어가면 냉방이든 온방이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행동 범위에 따라서
라이트가 위에 천정의 라이트가 탁탁탁탁탁탁 켜집니다. 내가 굳이 키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 깜깜할 때 집에 들어가면 막 어둑어둑해가지고 현관문 켜고 또 어둑어둑해가지고 거실불 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냉온방이 시작이 되고 온수가 데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켜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집으로 간다고 연락만 하면 이미 이제 밑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나와서 겨울에 아주 사람을 이렇게 맞아주는 역할까지도 이제 IoT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5년에서 10년 전쯤에 있었어요. 지금 IoT 지원 사업 없어요. 왜냐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지금 IoT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돈 들여서 해야 돼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IoT랑은 다른 거지만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내년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AI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제조 지원을 하면서 플러스 AI까지. 그래서 내 공장을 내가 어떤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계속 이제 그 개선까지 해가면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 올해 경험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생각한 거는 뭐냐면 AI. 과연 이 AI가 뭐냐. 그런데 AI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로봇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봇에 대해서,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아니라 로봇과 로봇에 따른 AI, 요거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물론 뭐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로봇과 AI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사회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한테 아직은 이제 148명 그대로 해주셨어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6년을 준비하는 정보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중간중간 이제 흘러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과 관심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로봇 산업 트렌드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를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로봇 산업의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인데 이제 이 작업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다양한 AI 기술을 갖다가 이제 로봇 작업에다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훨씬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건데 3가지가 뭐냐면 물리적, 분석적, 생성적 AI입니다. 여기서 생성적 AI는 저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숙제를 내가 공짜가 아니죠. 컴퓨터가 대신 해줬다. AI가 대신 해줬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정리한 로봇 산업 트렌드 5도 AI가 정리해준 내용을 또 첨삭해가지고 제가 만든 내용이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 나오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책을 뒤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리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맨 끝에 생성적 AI를 보면 AI 기반 로봇 시뮬레이션 기술이고 물리적 AI에서 챗 GPT 모멘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PT 자료를 만든다든가 리포트를 만든다든가 자료 조사를 한다든가 시장 동향을 조사한다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생성적 AI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지금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죠. 요즘 유행하는 AI 로봇을 알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보시면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엉뚱 되도 않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낚시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잖아요. 저도 들어가서 2번 누르세요. 주요 댓글을 하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들어가 보면 허당이잖아요. 그냥 그 조회 횟수로다가 돈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할 때 그 조회 조건을 잘 적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유튜브에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또 유튜브들의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변리사분들도 선행조사나
이런 시장 동향 조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분들이 뭐 어떻게 자료를 다 뒤져보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료조사 할 때 보면 그 자료조사가 뭐 거기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고 뭐 조건부도 있고 뭐 연도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약 조건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그 어떻게 그 제약 조건을 잘 설정을 하면 나한테 맞는 정보들을 내가 잘 골라낼 것이냐 하는 게 그분들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분들 그 검색식 만드는 걸로다가 박사학위를 만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적 AI, 내가 무슨 자료 조사를 한다던가 뭐 이럴 때 거기에 내가 어떤 논문을 근거로 할 거냐, 아니면 뉴스를 근거로 할 거냐, 뭐 아니면 뭐 어떤 팩트, 사실 자체, 사건을 갖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할 거냐 하는 제약 조건들을 잘 주는 게 여기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생성적 AI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리적 AI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검색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쓰듯이 간단히 넣는 경우는 뭐 그렇게 AI가 복잡할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생성적 AI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공정에 쓴다는 말이, 제조 공정에 쓰게 된다면 제조 공정에 뭐 진짜 막 복잡한 수식들이 뭐 프로그램들이 쫙쫙쫙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하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뭐 슈퍼컴퓨터가 어떻고 뭐 데이터 센터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드웨어적으로 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막 꼬이지 않고 잘 풀어나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들을 잘 구축을 할 거냐, 데이터 센터를 잘 만들 거냐,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로봇이나 칩 제조업체들이 이제 이 물리적 AI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봇이 프로그래밍 대신 경험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석적인 거는 센서를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비전 시스템을 통해 과거 작업을 분석하여 패턴을 식별하고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작업을 최적화한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예를 들어서 뭐 요로 만든 거는 요렇게 해서 몇 대 만들어, 한 대 만들어. 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두 대 만들어라. 뭐 요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센서를 통한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AI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질문을 좀 답변이나 질문을 애매하게 될 때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션캠을 조회해줘. 이렇게 이제 주문 넣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질문이 한 세네 가지가 떠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세네 가지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세네 가지 나오는 여기서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AI가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작업들을.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거기에 다시 그거를 피드백 해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다시 한번 조회해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분석적 AI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과 뭐 한 달 사이인 것 같은데 벌써 분석적 AI 쪽은 막 이게 한 살짜리가 벌써 막 그 식사를 한 끼 먹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봇 트렌드 5 중에서 첫 번째는 인공지능, 그리고 작업 수행에 대한 인공지능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체가 날림인지 아니면 내용이 있는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전에 IoT가 처음 유행할 때 어떤 이상한 회사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1,000원에서 10,000원이 돼버렸거든요, 순식간에.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 중에 IoT라는 단어가 들어간 특허가 있었어요. 그래서 IoT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IoT랑은. 그냥 어떻게 무슨 관련, 그런 이제 단어가 IoT가 들어가 있었던 거지 IoT 산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도 좀 들어가서 보고 판단해서 주식 투자하려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인공지능, 작업수행 인공지능에서 생성형 AI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재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생성하는 AI인데 첫 번째가 텍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미지, 세 번째가 오디오, 네 번째가 동영상.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로 해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동 원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습을 하죠. 그래서 신경망 모델이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규칙을 이제 익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입력된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원하는 컨텐츠의 방향을 파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가지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4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가 막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저는 이런 방향으로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생성을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나한테 결과물을 도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하고 이제 딥러닝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머신러닝이 이제 그런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고 딥러닝이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렇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4가지를 다 활용한다. 이제 그런 거 알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제 물리적 AI가 뭐냐? 물리적 AI. 물리적 AI는 여기 나온 것처럼 피지컬이니까 핵심 기술이요. 센서 융합, 실시간 제어, 환경 적응, 학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를 넘어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며 로봇, 자율주행차 등을 통해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동차 타고 이제 막 운전하잖아요. 운전 안 해도. 그런데 최근 발달하는 LLM 멀티모달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그렇겠죠. 관련 분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요즘 현대자동차가 로봇 투입해가지고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차 주차하는 것들 로봇 보셨죠? 이렇게 밑에 딱 차 들어가지고 쭉 하는 거. 근데 뭐 너무 멋있게 막 축축축축 막 하잖아요. 두 번째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저장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LLM, LLM,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모델인데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텍스트를 분석하여 하고 번역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새로운 글을 창작하는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멀티모델은 또 뭘까요? 멀티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 모달리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달리티는 인터랙션 서로 작용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채널이나 정보 형식을 뜻하며 멀티모달 기술은 이러한 다양한 모달리티를 융합하여 인간과 컴퓨터 간의 더욱 자연스럽고 풍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AI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리되는 거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첫 번째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런 센서들을 통한 그런 수집된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고 처리하는 거죠. 이해하고 처리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인터랙션 서로 막 상호작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사소통 채널이나 정보 형식을 이제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융합해가지고 인간과 컴퓨터 간에 좀 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물리적 AI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는 길에 대한 그 GPS 기능도 있어야 되고 GPS 기능 외에 또 뭐 차가 막히는지 뚫리는지 직접 눈으로 또 사람이 건너는지 앞차가 섰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AI인데 그 AI의 어떤 그런 그 판단하는 것들 받아들이고 수집하고
판단해서 좋지 않은 것까지가 이제 물리적 AI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AI는 사실은 AI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AI가 세 번째 나오는 용어인데, 분석적 AI는 뭐냐면, 저희가 그 AI 내용 중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데이터를 수집, 정리 및 분류하는 작업, 이미지와 문서와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이걸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되세요. 처음엔 저도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행동을 기계가 한다면, 뭐 10년 전 뭐 그때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주먹을 날려, 그럼 딱 피해.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주먹이 날라온다는 걸 내가 감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해야 되는지 안 피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이 되는 순간 내가 탁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몸이 움직이려면 내 몸을 또 움직이게 하는 그런 뇌에 또 신호를 주고, 뇌에서는 내 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을 딱 조정을 시켜가지고 샥 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머신러닝하고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고 있는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갖고 예측하는 AI의 한 분이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집합으로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쌓아 복잡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차이점은 이제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머신러닝은 주로 특징들을 추출을 하고, 딥러닝은 신경망이 스스로 복잡한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분석적 AI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AI가,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거는 AI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AI는 요런 생성형 AI, 물리적 AI, 분석적 AI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저희가 운동을 배우면 처음에는 운동을 막 이제 시키는 대로 배우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발전시켜서 막 창의적으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 생성형, 분석적, 물리적 요런 AI 형태는 내가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로봇에다가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로봇 산업 트렌드 5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인데, 휴머노이드예요.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보통 로봇 산업을 스타트업 하는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만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힘쓰고 있다. 요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업 제조업체들은 단일 목적의 작업만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사람처럼, 아니죠. 사람도 그렇지 않죠. 사람도 처음에 뭐 자라는 환경이나 20살 될 때까지는 그것도 아니죠, 사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뭐 유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뭐 유사한 걸 배우지만 특징은 다르게 나타나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을 위해서 다들 공부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뭐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공대, 농대, 실고, 뭐 예술고, 뭐 여러 가지 예능고, 뭐 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런 것들 분리를 이미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체육이라 하더라도 체육 내에서 뭐 사격도 있고 수영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20살 넘어서는 그때부터는 자기 분야를 어느 한 분야로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는 이제 여기 뭐 보면 스타트업들은 만능 로봇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스타트업들은 한 초등학교까지 정도의 휴머노이드 기술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산업 제조업체들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 마우스 조립하는 공장이 있어. 아니 마우스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마우스를 이제 상품 기획하고, 또
기술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그걸 이제 생산하고 그걸 이제 판매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거 전체를 다 로봇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제조만 로봇화 한다든지 상품 개발만 로봇화 한다든지 로봇 AI화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것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제조다 그럼 제조에서도 이 마우스만 제조하는 로봇이면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그래서 손으로 잡아서 뭘 조립하고 돌리고 다시 껴놓고 이런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 AI 로봇이 데이터 분석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로봇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퍼예요. 얼마나 잘 이거를 잡고 돌리고 조이고 끼고 하느냐. 그러려면 이 물체를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 게 이제 그리퍼 기능이니까. 근데 그리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잡는 것도 있고, 뭐 끼는 것도 있고, 뭐 돌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로봇 산업 트렌드 5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퍼가 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솔루션에 비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업 수행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분야 이렇게 있는데 만약 그 사업화 했을 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을 보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이 작업 수행 하는 그쪽일 거고 휴머노이드는 이제 로봇 쪽이 더 강화된 사업인데 이쪽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막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고 그러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단가를 최소화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구상에서는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걸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급업체 화이트리스트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로봇의 높은 정밀 작업 능력은 재료 낭비를 줄이고 제조 공정 투입 때 산출 비율을 개선한다. 쓰레기가 적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고 낭비를 줄이는 거,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은 제품의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며 긴 수명과 최소한의 유지 보수를 요구하는 제품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녹색 기술 생산으로 태양광 패널, 전지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유엔에서 정하는 공급업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보면 AI,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제 산업들이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탄소, 저탄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봇 기술 자체도 이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로봇 자체도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는데 AI를 돌리려면 뭐 데이터 센터 이상이죠. 그런 그 거대한 하드웨어가 필요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요 최근에 이제 엣지 AI, 뭐 AI 엣지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클라우드형이 아니라 그냥 지역화 시키는 거죠, 지역화. 지금 뭐 무역도 점점 지역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관세 올려가지고 우리는 자체 생산된 것만 우리가 쓰겠다, 수입 안 하겠다, 이제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AI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중복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미국에서도 한 10개 업체가 할 거고, 한국에서도 한 3개 업체가 할 거고, 뭐 유럽에서도 한 20개 업체가 할 거고, 중국에서 막 한 100개 업체가 할 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지구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화 시킬 거냐. 그래서 AI를 엣지화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로봇 기술 자체도 에너지 효율성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다양한 수중의 절전 모드로다가 하드웨어 에너지를 줄이는 기능도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에서 중요한 것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AI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따질 때는 비용이
개념은 없었어요. AI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AI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소화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많이 돌아가면 열 많이 나잖아요. 열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2025년 로봇 산업 트렌드 5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봇의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마 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서빙 로봇 있잖아요. 서빙 로봇이 한 뭐 몇백만 원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렌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지금 현대 산업에서 뭐 세탁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화될 수 있었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이거든요, 금융.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을 구매나 구축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 대신에 구독형으로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고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초기 자본 투자를 갖다가 줄여준다. 왜냐하면 대기업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기업 100% 중에 중소기업이 99%예요. 중소기업이 99%인데 그 회사들이 쓰지 않으면 물론 이제 쓰는 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겠지만 절대 비용은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이 낼 거거든요. 뭐 조금씩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화 시킬 것이냐, 비용 자체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중소기업 로봇 자동화는 초기에 높은 투자 비용하고 소유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벽인데 그 벽을 허무는 거. 그래서 건설, 실험실 자동화, 창고 관리와 같은 새로운 고객 세그먼트가 이제 부상하고 있고 자동화는 이제 비용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고 제조업체가 근거리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저희가 로봇의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내용이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충분하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크게 떠오를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렇게 실력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네 번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다 구독형으로 해가지고 렌탈로 해서 굉장히 큰 기업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또 그거 보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현실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또 유통업체 내지는 이런 판매업체들이 늘어날 텐데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서비스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2025년 로봇 산업 트렌드 5 다섯 번째 로봇 산업의 트렌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저희 나라가 지금 노란 봉투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저희 나라 이제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길을 딱 막죠. 어떤 산업의 흐름이 있는데 그 산업의 흐름에 물길을 딱 막아요. 막 아우성이 나죠. 악유가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은 반드시 우회도를 만들어내요. 우회도로를. 그리고 그 우회도로가 발전 방향이거든요. 정부에서는 물길을 막은 다음에 그 발전 방향을 그쪽으로 자금 지원이나 어떤 이 트렌드를 만들어 줘요. 그쪽으로 잘 가는 업체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일단 노란 봉투법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고용을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막 소송이 제기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부 하는 거 봐보세요. 언론에서 뭐 그냥 뭐 민주당 아니 저 민노총이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근로자들을 엄청 이제 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로봇 산업의 양성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그게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일본, 중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독일 이제 이런 주요 경제국들이 인구가 줄면서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인력들을 갖다가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아니면 남미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와서 메꾸려고 하잖아요. 메꾸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그 나라별로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산업을 일으키기까지의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3자가 와가지고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만 메꿔준 육체적인 것만 메꾼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신적인 게 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게 됐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뭐 저희 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 가겠습니다. 일본도 이미 그 길로 가고 있고, 노동시장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국 사람,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공급망에 우려가 오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로봇이 대체하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나라 방식대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예,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예로 드는 건, 이제 글로벌하게 예를 드는 건, 뭐 더러운 3D, 더러운 작업, 단조로운 작업, 위험한 작업, 아주 섬세한 작업, 뭐 시력을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동 AI화 한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각 품질 검사라든가 도장 작업이라든가 중량물 운반 같은 지루한 작업에 이제 로봇들이 주로 투입이 될 거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고 미국에 있는 그 하치장에 보면 자동차 막 나를 때 옛날에 사람이 운전해서 갔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로봇이 딱 앞바퀴 뒷바퀴 들어가지고 슈 이렇게 쭉 갔다가 쳐박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이제 협업 로봇, 모바일 머니플레이터 같은 로봇 기술 혁신은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모바일 머니플래터가 좀 새로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해 보시면 좋겠지만, 모바일 머니플래터는 이동성 있는 로봇의 다리와 인간의 팔과 유사한 팔이 결합된 로봇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복잡하고 유연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모바일 베이스와 로봇 팔, 그리고 머신 비전, 그리고 AI 기술이 통합되어 생산 현장이나 창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재 취급, 조립, 물류 작업 등을 자동화하는 데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팔과 다리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모바일 머니플레이터가 이제 로봇 시스템으로 아주 유연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 이제 지금 이제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런 로봇 산업의 트렌드 5가지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산업체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또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 대단히 좋은 2026년을 맞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로봇 산업 트렌드 뭐 하반기에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무슨 정보가 되겠느냐. 저는 25년 정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6년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산업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 내지는 또 좋은 사업거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